송영길의 선전포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의 선전포고. 2년 전에 쓰신 책 제목이 선전포고였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따가지고 저희가 송영길의 선전포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슨 선전포고냐 이렇게. 아니 지금 저 잡아들일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여전히 내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죠. 아니 어떻게 관봉권 띠지를 그렇게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고 수사기관이 아니라 조작기관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죠. 제가 오죽했으면 윤석열 검찰 범죄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은폐기관이고 조작기관인 거죠. 범죄단체죠. 그렇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이 관봉띠를 그걸 버리고 잊었다면 그 바로 해임시켜야 될 그게 수사 계장으로서의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그 ABC 아닙니까? 아니 송영길이나 뭐 이재명 조국이나 다들 없는 증거를 만들려고 수만 쪽의 조서를 만들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는 자들이 갖다 바친 압수수색 관봉띠를 버렸다는 게 이게 제정신인 친구예요. 그 빨리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죠. 이거. 수사해야죠. 감찰 가지고 안 되고. 네, 바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뭔가 지시나 뭔가 사전에 공모가 없이 불가능한 일이 예. 아니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재판을 곧 받는데 이정근이라는 제가 당대표 때 임명했던 사무부총장의 예. 녹취록이 모든 지금 증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돈봉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사채업자와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와 돈을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것을 알선 수재로 이걸 바꿔가지고 수사 중에 이 핸드폰에 3만 개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절대 없다고 했던 말이 딱 2022년 9월 30일 날 구속된 이래 10월 7일 날 밤 10시에 딱 진술이 바뀝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변호사들 그럼 그 바뀌었을 때 도대체 무슨 회유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을 갑자기 변경했는지 그 경위를 알 수 있도록 당시 수사했던 영상을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제출하겠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검사가 재판장에서 자기 직원이 이 편철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CD를 펀칭을 해가지고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다 밝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국민들은 차라리 항소를 포기해서 네. 그냥 확정받고 사면 복권 되는 게 우리 송 대표님이 앞으로 정치하는데 더 좀 장애가 없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무죄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제가 2023년 4월 24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귀국할 때 또 파리에서 했던 기자회견과 현재 저의 입장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께. 왜? 송영길을 당선시키려는 과정에 돈봉투 사건이 발생한 거니까 그건 사실이고 발생된 것은.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이야기했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내가 몰랐던 사안이다. 내가 돈을 뭐 갖다고 지시한 것도 없고 아니 이정근이 3만 개 녹취록 중에 송영길의 음성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지시했단 말도 없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뭐 이거 상대방이 뿌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 송영길 후보가 이걸 급히 뭐 특단의 조치를 해라고 지시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놈들이 별거로 나를 이제 한 건데 사후적으로 이제 이정근이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보고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나는 수많은 텔레그램 중에 그 기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는 구속 요건에 해당도 안 돼요. 아니 사람 죽여놓고 사후에 보고했다고 보고받은 사람이 살인죄의 공범이 됩니까? 이미 범죄의 시행 종료가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먹사연 싱크탱크를 억지로 해가지고 저를 얽어맨 거죠. 그래서 이 돈봉투나 무죄가 났는데 그럼 이제 항소 중인데 이것을 내가 항소를 포기하고 확정을 받아서 사면을 청구할 것인가. 뭐 그런 근데 저는 전혀 일관되게 무죄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또 대통령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 스스로가 깨끗하게 무죄를 받아서 돌아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무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으로 봐서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까지 간다면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대법은
문제고 9월 17일 날 이제 이정근 증인 신문이 있는데요. 예. 검찰 쪽 증인이고요. 저희 쪽 증인 한 명이 이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양쪽 증인 신문 끝나고 나면 변론 종결하고 구형하고 최후 변론하면 아마 올해 말쯤에 항소심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항소심이 끝나면 이제 정치를 복귀할 생각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또 검찰이 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고하겠지만 항소심에 무죄가 나면 이제 뭐 크게 정치적 부담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예. 그 정치에 복귀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건 좀 이따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복귀를 생각하십니까? 원래 제가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할 때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당대표도 사표냈고 국회의원직도 사표냈기 때문에 탈당밖에 없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어. 탈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죠. 다시 예. 저희 뿌리인 민주당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거죠. 그럼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향후 정치 행보는 혹시 뭐 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단체장 뭐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그때 결정이 됐으면 당연히 그 정치 복귀하려면 뭔가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친 김에 지역구는 어느 쪽을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은 그건 좀 너무 이르고. 그렇죠. 그거는 판사님이 보기에 이게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재판부에 저의 충실한 변론을 통해 무죄를 받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복귀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여쭤봤고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렇게 국회의원직도 그만두고 당 대표도 그만두고 프랑스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검찰이 송영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총선에 민주당을 좀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하는 공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이 단순한 검찰이 아니라 거의 국민의힘 무슨 기동 타격대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필요한데 그때 수사해서 총선에 민주당의 그 이미지에 먹칠을 하려고 기획된 수사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동훈이가 주도했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의 핵심 수하인 김영철, 장시호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이 됐던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저를 수사를 개시를 했고 별건 수사를 했고 제가 장시호와의 유착 관계를 밝히고 여러 가지 이제 녹취록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이 대검 반부패 수사과로 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친구가 최재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를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최재훈이가 김건희 무혐의 처분한 바로 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의 최재훈 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 4명이 사실 작년 10월 17일 날 10월 유신 계엄령이 발동된 그날 72년도에 바로 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 이 수사 보고를 발표함으로써 검찰이 스스로 자살을 했다 할까요? 근데 검찰의 문을 닫은 상징적 사건이 됐다. 그 순간 이 검찰은 이미 검찰이기를 포기한 행위였고 그러한 행위가 이번에 관봉대 은폐에서도 다시 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입이 10개라도 검찰청 폐지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 검찰청이 아니라 이거 범죄청인데 당연히 문을 내리고 폐지를 시켜야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검찰청은 해체하는 걸로 결론이 났으니까 그쪽으로 갈 텐데 그것과 별개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저렇게 뻔한 것도 제대로 수사 않고 덮어버리고 또 이런 식으로 막 관봉권 증거도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될 텐데 해체하는 것은 해체하는 것이고 이 검찰의 이런 잘못된 수사, 억지 수사, 짜맞추기 수사 이런 거 밝히기 위한 특검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범인 의득죄로 당장 특검에서 이 4명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별도 특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성호 장관께서 이런 정치적 목적의 수사 기소 전체를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라. 예. 법무 자체 그렇게 아마 추진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정치 목적으로 예. 수사했던 부분들에 대한 예. 태스크포스. 예. 그럼 법무부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만들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기소를 취소해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예.
아니 1심에서 무죄가 난 건데 굳이 항소를 해서 박정훈 대령을 사실 오히려 상을 줘야 될 사람을 계속 재판에 나오고 이 절차에 끌려다니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됐는데 일본 고등력 행사 검찰이 독립운동가를 기소했다 만약에 그거를 계속 해방된 나라에서 항소 상고를 심을 유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저는 특검이 항소 포기한 건 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법원도 사실 특검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직위원 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는데 이게 조용히 둘 일이라고 보십니까? 직위원 판사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렇게 휴가 다 갔다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는데 아니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 무슨 대역죄라고 이거를 2주일에 3번씩 재판했어요 저는. 그러셨나요? 네. 근데 이 내란 사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고 휴가 다 가고 이렇게 한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직위원 이 재판장의 이런 재판 진행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골석 재판도 저는 뭐 말로는 불이익 감당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골석 재판도 딱 할 때마다 골석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한번 골석 재판했다고 해서 쭉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매번 결정을 해야 되죠. 예. 예. 그런데 그냥 땡까땡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6개월 또 지나면 아마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시켜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로 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추가 기소를 해야겠죠, 특검이. 끝까지 이렇게 법원하고 싸워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차라리 특별사법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떠냐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예, 어떤 뭐 뭔가 이 특단의 조치를 그러니까 이 별도의 법원을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이 아마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란 재판을 운영한다는 게 일상적인 이 형사재판부에다 한다는 게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쭉 3대 특검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특검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고 그렇게 뭐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뭐 자세한 기록이나 내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 특검의 성패의 기준이 뭐냐 항상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찰의 범죄를 밝혀내느냐 않느냐가 이 특검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검찰의 범죄 혐의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박성재 장관이 사실상 그 안강 회동에서부터 이 내란 사태에 개입한 게 드러나고 있고 계엄의 당일날 밤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을 불러서 출국 금지 이런 데 대한 준비 조치를 한 것 이거 자체가 사전에 내란을 공모했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이고 그래서 박성재는 당연히 구속 수사해서 이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심우정도 당연히 소통이 됐겠죠. 자기들 다 친정이고 뿌리인데 윤석열이 심우정과 상의하지 않고 저는 이 내란을 시작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추미애 의원이 밝힌 것처럼 그 선관위 서버를 가져오면 검사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대검이 우리나라 수사기관 중에 대검 포렌식이 제일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협력하도록 이미 다 내정이 돼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한덕수를 보면서 제가 한덕수 이분을 잘 알잖아요. 저하고도 친했고 총리 임명될 때 나한테 도와주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덕수를 저는 인준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한덕수를 인준 안 하면 더 이상한 검사 출신이 올까 봐. 이 윤석열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한덕수 좀 관료니까 영혼이 없는 관료지만 그래도 스킬이 있는 분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좀 인준해 주자. 인준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워낙 대세를 추종하는 사람이니까 딱 윤석열이가 안 되고 이제 이재명 시대가 열릴 것 같으면 거기에 편승해서 나는 또 충성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버틴 거잖아요. 그 버틴 모습에 이제 보수 아스팔트 오익들은 박수를 보냈고 버틴 이유가 자기가 공범이었기 때문임이 이제 입증된 거잖아요. 예. 자기가 깊숙이 관련돼 있어서 윤석열을 자르고 그냥 이쪽 이재명 체제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룸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이 바뀌면 또 거기 가서 아부에서 뭐 하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정도 세게 나왔던 것이 그 공범이었던 것처럼 난 최상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심우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심우정이 왜 그 즉시 항고도 안 하고 그걸 안 했을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지가. 예. 지가 그 내란 특별본부까지 만들어서 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자기 총장이었는데 왜 안 했을까? 깊이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거죠.
한덕수는 총리를 2번까지나 했던 그리고 관료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 그걸 딱 하는 순간 이렇게 가면 죽는데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미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그 하자고 전에. 그랬을 때 그러면 도망갈 길을 찾는 것이 좀 이렇게 촉이 안 올까요?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거죠. 뭐 그렇게 막 옆에서 오히려 그게 분위기를 내란이 만들었고. 성공하면 윤석열이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건데 그게 자기가 대통령 기회가 오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단한 거죠. 아니 이제 자기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면 나중에 자기도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헌재 탄핵이 8대 0으로 된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했지만 상당수 보수 유튜버나 그쪽은 다 기각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들어보면 예. 100% 기각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구치소장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예. 구치소장도 참 황당하죠. 근데 그 구치소장을 그렇게 발령내는 것으로 끝낼 사안입니까? 뭐 보니까 강욱이 부속실장 왔을 때 휴대폰까지 지참하게 하고 거기에서 윤석열 보게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거를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인사조치로 끝낸다는 것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씩 드러나겠죠. 나는 그 뭐 핸드폰 그것보다도 이화용 그 지사의 연어 사건 예. 났을 때 지금 조선일보나 다른 데서 막 비아냥 거렸잖아요. 그 시기와 안 맞다. 그러면 나는 이화영 부지사가 시기를 착각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정한 날을 정확히 기억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검찰에 출정시킬 때 개호를 했던 교도관들 이름 명단, 그래서 거기 가서 대기 장소가 있거든요. 검찰청에 가면. 그럼 이제 검사실에 부르면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교도관. 그래서 검사실에서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머물렀던 거 이런 게 기록이 다 있어요. 내부 기록에. 이런 게 제출이 하나도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거 다 제출해서 그때 개호했던 교도관들 다 물어보면 나오게 돼 있고, 연어를 먹고 술을 먹네 안 먹었네 이것은 교도관들이 알 수가 없죠. 검사가 들어와서 교도관 나가 있으라고 하면 그거는 다 검사들 지배하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장이 지시해서 그때 기록을 일체를 다 내놔라. 예. 내부 감찰을 해서. 그래서 이화영의 검찰 출두의 시간 이걸 전부 체크를 하면 그 소위 말하는 연어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입증할 수 있어요. 예. 바로. 그걸 입증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래도 대표님 만나면 이제 검찰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당히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어요.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고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복합적으로 있겠죠. 제일 이제 출렁했던 게 그 주식 양도소득세 50억, 10억 그걸로 처음에 이제 약간 주식 투자자들 속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사면 논란이 좀 퍼지게 되고, 이후도 이제 아직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불확정한 상태니까. 근데 이게 저는 성공적으로 끝나면 반등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큰 과제, 지금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 세 가지를 여론조사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이든지 아니면 언론이 분석한 것이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하겠지만 이게 정확한 분석일까? 예를 들면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꼭 그랬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사면 명단에 송원석 국힘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썼던 그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런 놈들을 사면해 준다고? 이런 것에 실망한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것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수 세력이나 야당이 조국 사면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정찬민 용인시장 부동산으로 수십억 뇌물로 7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심학봉이도 4년 이상 이 횡령으로 수십억을 교비를 횡령해서 징역 실형을 받았고,
4년 6개월이네요. 홍문정도 교비를 또 수십억 횡령했고 다 이 뇌물과 횡령에 아주 죄질이 안 좋아서 4년 7년의 실형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을 해준 거잖아요. 다 파렴치한 놈들이고 다 지네들 정권에서 그렇죠. 그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면의 기준도 주로 정치적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것을 사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십억 뇌물 횡령으로 하는 것을 사면해 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특단의 상황이 아니면 신중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면이 됐느냐. 이게 조국 사면하고 서로 간에 이제 짬짬이로 보면 서로 간에 봐주기로 한 거냐. 이런 논란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희석이 돼버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면 논란 때문에 이들의 말도 안 되는 4년 7년의 실형을 받은 뇌물죄, 업무상 횡령죄 이런 분들이 사면이 된다는 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떤 순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자들이 이렇게 포함된 게 그냥 뭐 포함돼도 불만이 있을지간에 송원석이 그 명단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알려진 사람인데도 그거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제가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조국도 사모펀드 그 문제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조국 사모펀드 기소가 아니죠. 아니 이게 기소를 하려고 했죠. 아니 정경심 부인은 그걸로 기소돼서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 조카가 구속이 됐었고 어찌됐든 그 사모펀드 관련된 본인은 이제 기소를 했지만 무죄를 받은 거죠. 기소는 했어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3자 뇌물 이런 걸로 파렴치범으로 이들이 한 건데 조국은 이게 유죄가 나왔으면 이걸 사면하는데 논란이 될 수 있었지만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이 3자 뇌물을 억지로 이놈들이 집어넣었지만. 그래서 사실 역대 정권에서 뇌물죄를 사면하는 데는 아주 신중했습니다. 사실. 안 한 건 아니지만 주로 사면 대상은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그런 거였는데 좀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반적인 분석과 이제 시각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동시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지지율을 당연히 신경 쓰고 해야겠지만 하나하나 매일 지지율에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신 있게 국민과 약속했던 것을 밀고 나가면 됩니다. 저는 뭐 지지율 흔들리다 그러지만 이재명 정권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윤석열이가 지금 이 상태에서 25일 날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고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뭘 나라를 어떻게 팔아먹을지. 이번에 체코 원전 그 사건도 보십시오. 이게 제정신인 인간들이냐고 이 정권이. 그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어찌됐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 돼서 이 우리 국가를 대표한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효능감이 있는 거죠. 이 윤석열 때와 비교를 하면 정말 너무나 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매일 아침에 25일 정상회담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야죠. 예, 성공해야죠. 국힘당 관심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국힘당에 누가 되느냐보다도 지금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 세력들이 현재 1등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면 과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뭐 당원들 여론조사가 비중이 높다면서요?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쪽에 많이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찍어주겠다는 대구 한 시민의 아주머니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듯이 김문수가 42%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보수 세력의 뿌리라는 게 너무나 간고하고 이게 일제 때 친일 잔재를 척결하지 못한 그 뿌리가 계속 저는 온존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암세포처럼 뻗쳐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가 지난 8월 18일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당선을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진짜 DJ가 그때 1.1% 이겼거든요. 이해창은 54만 표인가 이겼습니다. 아니 36만 표? 와, 그 정도 아무튼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겼는데 DJP 연합을 하고 DJ가 9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 민주주의를 했고 이해창 군대 안 가고 자기 아들 병역 비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500만 표를 가져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IMF 이 환란을 일으킨 그 주범인 그 당의 후보인 이해창 후보를 하고 싸우는데 1.1% 이겼다는 것은 정말 오싸근검이다 오싸. 거꾸로 말하면 하느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하우보만 하보우만이라고 그 우리 태극기 부대도 이야기한다는데 저도 이거를 항상 하보우만을 저도 외쳤거든요. 감옥에서. 하느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4월 4일 날 8대0 탄핵 났을 때 하보우만 외쳤고 6월 3일 이재명 당선될 때 하보우만 했는데 정말 DJ의 당선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해낸 금자탑을 만들어냈고 그 DJ가 유일하게 민주정부에서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이 노무현을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시켜서 이 대통령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열심히 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셔야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이 3년 동안 이 고통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은 정권 재창출에 있다. 저는 이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워낙 뛰어나시고 이게 학습 능력이 있고 일단 국민의 민심을 항상 반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민심과 동떨어져서 장기간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가서 김문수가 국힘의 당 대표가 된다면 앞으로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여기 정청래 대표다 보니까 이 둘 다 이제 완전히 그냥 서로 악수도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지금 이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저는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권성동의 지금 비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법 처리되고 지금 나경원과 이 추경호, 윤상현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들이 지금 드러나고 실제로 저는 내란 그 계엄 전에 다 이미 2심 전심으로 소통했다고 봅니다. 추경호, 나경원, 윤상현 이런 핵심 그룹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전부 이 특검에 의해서 저는 내란 특검에서 전부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는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사실 위헌정당 해소 청구도 해산 청구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끝나고 나면 국민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통진당 사건 그 정당 해산 청구의 법리와 그때 상황을 지금과 비교를 해가지고 저는 대대적인 한번 TV 토론이나 국민적 어떤 모의 법정 같은 거를 개설해서 의견을 모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문수가 되기 전에도 정청래 대표가 저쪽하고는 인간하고만 악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인데 저렇게 강경하게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형식은 품격 있게 내용은 강하게 제가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악수하고 이런 거 만나고 이런 게 무슨 큰 문제라고 그거를 굳이 안 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식 행사에서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번 8.15 행사도 만나고 할 텐데
저는 그대로 야당 대표로서 존중을 해주고 문제는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하나하나 이들이 이제 특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윤석열과 과연 절연을 할 것인지, 전환길 같은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보면서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 국민의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많은 지지자들은 정말 그렇지 사람 같은 놈들하고 상대해야지 어떻게 저런 자들하고 대화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긴 네,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심정이 왜 없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게 도대체 이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의 이야기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거다 말했을 때 저게 제정신인 사람인가, 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분노가 생깁니다. 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 민주당은 남북대화도 하자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김정은하고도 악수하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정치라는 게 누구라도 만나고 악수하는 거죠. 이제 송영길 대표님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뵙고 나라 걱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선전포고가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좋은 제목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오늘 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네. 특검이 일단 이런 것을 좀 다 정리해주고 대통령은 민생 그리고 또 평화 외교 이런 것에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잖아요. 네, 네. 지금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그 외적과 싸우는데도 내부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 계속 유지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원균이나 그 내부의 모함 그리고 선조의 그런 어떤 질시, 명나라의 간섭, 또 왜군의 이관계 이와 부딪히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 일기를 읽으면 눈물이 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전시작전권 지금 환수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명나라 진린 제독과 이제 명나라 수군과 연합으로 이제 명랑해전, 노량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진린한테 전시작전권을 넘겼으면 그 외놈과 제대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정말 그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진린을 설득해서 진린한테 적의 수급도 다 갖다 바치고 전공은 네가 다 가져가라. 나는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 민족을 7년 동안 우리 유린했던 놈들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이게 나의 소원이다. 그 절절한 이순신 장군의 그 심정이 연결돼요. 그 오른팔 송일입 전라자수사 장군이 제 선조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선전포고라는 표현도 정말 저 자신의 지위나 정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번에 이걸 정리 못하면요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조현천 그놈이 와야 계엄 내란을 다 준비한 놈을 풀어준 거잖아요. 이 김용현과 육사 38개 동기라는데 다 짜고 이놈 새끼가 말이에요. 5년 동안 미국 도망쳐 있다가 돌아온 놈을 이 석방시켜준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 한심한 일이고 그래서 그걸 무혐의 처분해버렸으니 이게 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추미애 의원이 그때 경고 안 했으면 그 사고 날 뻔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번도 이거를 어설프게 처리하면은 나는 제2의 내란이 나오는 것이고 이 제2의 내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수 유튜버들 세력이 계엄령 해가지고 좌파들 쓸어버려야 되는 이야기를 수없이 선동을 했어요, 자기들이. 1년 전,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보안법상으로 정말 반국가 사범이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뿌리를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줘야 이번에 이제 아스팔트 내부도 분열돼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하잖아요. 내부도 신혜식 씨가 저쪽 고발을 하고 그래서 내부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세력들을. 예, 또 아까 울컥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이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반복 안 하려면 우리 내부의 자리 욕심 가지고 막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가지고 싸우다가 내란 척결의 동력을 좀 흐트러뜨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매일매일 긴장이 되는데 저같이 우리 힘을 모아서 예. 이겨냅시다. 예, 함께 하면 됩니다. 이은주님께서 응원글 보내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송영길 대표님, 정의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어떤 외압도 굴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송영길 대표님의 기계에 있는 행동과 말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고생이 심하셔서 가슴이 아립니다. 끝까지 힘내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화이팅! 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예, 또 우리 감사합니다. 수많은 정의리원들이 함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